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 작은 원자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가 알던 물리 법칙과 완전히 달라요. 공이 떨어지고 차가 달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되는데 원자 세계에선 그게 전혀 통하지 않거든요.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물리학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물리학이 아니니까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탄생한 게 양자역학이에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주 작은 것들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작은 것들이란 원자나 전자 같은 입자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커피잔, 책상, 자동차 같은 건 전부 거시세계의 물체들인데 이런 거시세계는 고전 물리학으로 충분히 설명이 돼요. 뉴턴이 만든 법칙들이 지구가 왜 태양 주위를 도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계절이 왜 바뀌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과학자들이 원자 단위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의 물리 법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때 고전 물리학으로 계산하면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곧바로 원자핵에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완전히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이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은 정말 아름답게 생겼는데 물리학에서는 간결하고 우아한 수식일수록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험 데이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기본 요소를 최대한 단순하고 적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감정을 표현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내면 상대방이 이해는 하지만 따라가기 힘든 것처럼 종이에 정리해서 쓰면 훨씬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는 공식인데 이 방정식 안에는 파동함수라는 게 들어가요. 물리학에서는 보통 그리스 문자 푸사이로 표시하는데 이 파동함수가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입자가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률적으로 알려주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양자 세계에서는 빛이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들도 말도 안 돼! 라고 반응했을 정도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뭔가가 입자이거나 파동이어야 하는데 둘 다라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전자 같은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보인다는 게 확인됐어요. 심지어 원자나 분자처럼 여러 입자가 모인 것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거시세계의 물체들은 파동의 파장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 뿐이에요. 보어라는 과학자는 이걸 이중성의 역설이라고 불렀고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양자 물체가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처럼 다른 상황에서는 입자처럼 보이는 건 상호 보완성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한 이론을 써야 하고 때로는 다른 이론을 써야 하며 때로는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현실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그림이 있는데 각각 따로는 빛의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함께라면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이 이중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정말 기묘한데 작은 입자들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입자의 행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먼저 벽에 두 개의 슬릿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테니스 공을 던지면 어떤 건 벽에 튕겨 나가고 어떤 건 슬릿을 통과할 거예요. 뒤에 또 다른 벽이 있다면 슬릿을 통과한 공들이 그 벽에 부딪히겠죠. 표시를 해보면 슬릿 모양과 비슷한 두 줄의 자국이 남을 겁니다. 이번엔 빛을 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빛은 파동이니까 두 슬릿을 지나면서 각각 퍼져나가는 두 개의 파동으로 나뉘어요. 이 두 파동이 만나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밝아지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어두워지면서 줄무늬 패턴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간섭무늬예요. 그런데 전자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입자니까 테니스 공처럼 두 줄의 자국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놀랍게도 실제로는 파동의 간섭무늬가 나타나요. 전자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드는 패턴이 파동의 간섭무늬와 똑같은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들도 파동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 세계의 본질이고 모든 것은 파동 함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직관이 통하지 않아요. 공을 들면 무게를 느낄 수 있고 더 무거운 걸 들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이며 고전 물리학은 이런 직관 위에 세워진 겁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고양이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조차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현실을 여러 가능한 상태들의 집합으로 상상해야 하는데 어떤 상태가 선택될지는 미리 알 수 없고 각 상태의 확률만 부여할 수 있거든요. 측정을 해야만 실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고양이로 돌아가 볼까요? 쓰다듬고 싶은 고양이가 있는데 무슨 색인지 모른다고 해봅시다. 양자 역학은 이렇게 말해요. 고양이의 색을 알려면 측정해야 하고 이건 수학적 연산자를 파동 함수에 적용해서 이뤄진다고요? 파동 함수가 있고 상태가 있고 여기에 연산자를 적용하면 결과가 나와요.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뭐든지요.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색깔들의 확률 분포가 나타나는데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색이 실제 고양이의 색이 됩니다. 양자 역학이 제대로 된 이론이려면 당연히 거시세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인 상황에서 양자 역학은 우리가 아는 거시세계를 재현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가 흰색으로 보인다면 양자 연산자를 적용했을 때 대부분 흰색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양자 역학의 많은 측면이 직관에 반하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 역학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양자 역학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 즉 부조리한 자연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확정성 원리를 보면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수록 속도에 대한 정보는 덜 정확해져요.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알수록 위치 정보는 흐릿해지고요. 입자의 위치를 아주 정확히 알면 속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잃게 되고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양자 얽힘이 있어요.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쪽 입자가 정반대 상태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 빛의 편광을 측정했을 때 한쪽이 위쪽이면 다른 쪽은 항상 아래쪽이 되는 식이죠. 양자 역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의 본질이 확률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양자 역학 이전에는 세상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며 모든 행동에는 예측 가능한 반응이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예를 들어 이중 슬릿 실험에서 입자가 스크린에 어디에 나타날지는 파동 함수의 진폭 절대값의 제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위치 구간에서 입자를 찾을 확률이 80%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디 있는지는 측정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이 정해진 대본 없이 확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이 알려주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시스템의 모든 속성값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연히 아까 말한 불확정성 원리 때문이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에너지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특성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이 좋은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이유는 아주 작은 것들을 연구하지만 큰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전 물리학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에요. 원자가 몇 개 안 될 때는 양자 효과가 두드러지지만 원자가 수십억 개씩 모이면 우리가 아는 뉴턴의 법칙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걸 대응 원리라고 하는데 새 이론이 옛 이론을 특수한 경우로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의 신기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도 있는데 이건 입자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통과하는 현상이거든요. 고전 물리학으로는 절대 설명 안 되는 일인데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해요. 입자의 파동 함수가 장벽 너머까지 퍼져 있어서 확률적으로 장벽 반대편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이 현상은 단순히 이론상의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현대 전자기기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성 물질, 독가스 장치가 있는데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면 독가스가 방출되는 상황이죠. 양자역학적으로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중첩 상태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찰하는 순간 파동 함수가 붕괴하면서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파인만도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양자역학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론이거든요. 하지만 실험 결과는 명백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기술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현대 문명의 상당 부분이 양자역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아세요? 컴퓨터 칩, 레이저, MRI, GPS,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까지 전부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반도체가 작동하는 원리도 양자역학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LED 조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이 100년 전 과학자들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그 이상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일반 컴퓨터가 0과 1의 비트로 작동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큐비트를 사용해요. 양자 중첩 덕분에 가능한 건데 이론적으로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걸릴 계산을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 기술적 어려움이 많지만 세계 각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예요. 양자 암호도 흥미로워요.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절대로 해킹할 수 없는 통신이 가능한데 누군가 중간에 정보를 가로채려고 하면 양자 상태가 변해서 즉시 들통나거든요. 중국은 이미 양자 통신 위성을 띄워서 실험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도 양자 인터넷 구축을 연구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도 생겨요. 관찰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달은 존재하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이 싫었어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계속 양자역학을 지지했고 아인슈타인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역학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이에요.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한 건데 측정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모든 가능한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하다가 측정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거죠.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정확히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다세계 해석이라는 대안도 있어요. 에버렛이라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건데 측정할 때마다 우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관찰하는 순간 한 우주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고 다른 우주에서는 죽어있다는 식이죠. SF 같지만 수학적으로는 타당한 해석이고 일부 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양자역학은 단순히 물리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현실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 혁명이에요. 세상이 결정론적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라는 것, 관찰하는 행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입자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 이 모든 게 상식을 깨뜨리는 내용이지만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양자역학 없이는 현대 기술도 우주에 대한 이해도 물질의 본질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기들부터
미래의 양자 컴퓨터까지 모든 게 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론 위에 서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실험들이 계속 나오고 이론도 정교해지고 있죠. 양자생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광합성이나 새들의 방향 감각 같은 생명 현상에도 양자 효과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양자역학이 단지 실험실의 이론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작동 원리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연이 작동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놀라운 기술과 통찰을 만들어냈죠. 양자역학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 미완성의 신비로움이 과학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